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보는 이슈 따라잡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검사장을 발탁한 것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 추진과 맞물리면서 극한의 대립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전국 상황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전예현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 따라잡기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검수완박의 한동훈 맞불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검사장을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하면서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도 예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지명을 강행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노림수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법무장관의 자신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발탁한 것은 나름대로 노림수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의심하는 가장 큰 노림수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맞불을 놓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금 이 한동훈 검사장을 발탁함으로써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의 이 기세를 계속적으로 강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동력을 그러니까 제공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금 검수완박 추진에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 지금 목소리 중에는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윤 당선인의 정치적 함정에 결국 민주당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발탁으로 인해서 더 검수완박을 더 강하게 추진하고 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민심의 이반을 가져와서 결국은 지방선거에서의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정치적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한 노림수를 결국은 지금 윤 당선인이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 네. 만약에 그러한 노림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뭐 절묘한 한 수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그 지금 또 노림수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검사장을 단순하게 검찰의 무슨 이 중요한 수사의 장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수사 플러스 알파의 그러한 능력을 좀 활용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금 내각에서의 법무장관은 법무참모 플러이지만 그 이상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아주 그러니까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 상당히 국지간 그러니까 조언 같은 걸 해줄 수 있을 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민정수석을 폐지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민정수석의 역할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바로 지금 그 현직 검사장의 신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수사통이기 때문에 설사 지금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심전심으로 검찰을 나름대로 다 이 지금 장악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상당한 통제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한동훈 이 지금 후보자를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부통령급 국무위원으로 지금 발탁한 것이 아닐까. 그런 노림수로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상당히 먹혀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노림수 자체가 항상 이 뜻대로 다 그러니까 이 관철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검수완박에 대한 맞불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발끈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윤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통합과 협치의 그러한 전제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기고 아니 전투에서 이기고 네. 전쟁을 지는 그런 소탐대실의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발탁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좀 떠나가다는 표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당선인이 내가 임명권자니까 내 뜻대로 가겠다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일종의 불통
독선, 오만 이런 걸로 비칠 경우에는 상당히 앞으로 향후 이 국정을 리드하는 입장에서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런 뭐랄까요 일종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쪽이 됐던 간에 상당한 파장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평론가님 어떠세요? 참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도 있었고 이게 바로 그 전에 민주당이 이제 검수완박을 강행하겠다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나온 인사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인사가 사실은 지금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많았잖아요. 뭐 편중 인사 이런 얘기 나서 내각 마무리되면서 좀 널리 인재를 등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렸고 그렇다 보니까 30대 장관 이런 거 약속을 안 지키고 측근만 챙겼다라는 정점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그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국민들이 힘도 몰아주고 그런 기대감을 사실은 이미 한 번 무너진 게 지분실 이전 논란이었어요. 아, 용산으로. 예,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민생 행보를 좀 하길래 아 이제 국민 통합과 민생 행보 쪽으로 좀 바뀌겠구나 했는데 다시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이제는 또 검찰 개혁이냐 아니냐를 또 다른 전국의 블랙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거는 당선인에 대한 전 국민의 기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영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앞으로 여소야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 지점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하다 보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협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지금 장관 후보자 중에 첫 번째로 지명 철회를 요구한 인물이 바로 한동훈 장관 후보자예요. 정의당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좀 당선이 면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말씀을 주신 것처럼 굉장히 뭐 일단 후폭풍은 계속 불어 닥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님 어떠세요? 지금 사실 말씀을 교수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검수완박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의지를 더 불태우게 해주는 좀 땔감이 좀 됐다라는 요인도 있고 그런 해석들이 있다 보니까 뭐 나중에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더라도 일단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강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한동훈 그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을 하든 안 하든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답을 정해놓고 아마 진행을 했을 겁니다.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한동훈 후보자 내정자에 대한 공격은 사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명분으로서 활용하는 정도 이상은 사실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검수완박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현장에서도 그다음에 일선에서도 다들 이제 검수완박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형사사법 체계가 너무 뒤틀려 버리게 된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 이제 꺼낸 내용들을 보면 뭐 검찰이 검찰을 향한 기소가 뭐 다른 일반 시민들에 대한 기소율보다 압도적으로 낮다라는 점. 그다음에 뭐 검찰의 제19 감싸기라는 점, 그 한동훈 검사장이 뭐 휴대폰을 열지 않았다, 막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을 하면서 말하자면은 검수완박의 명분으로서 그 전부터 사실 한동훈 검사장이 활용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내정한 이후에 한동훈 검사장을 향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공격 역시도 검수완박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명분으로서 활용하는 것, 실제로 어떤 한동훈 검사장의 윤리적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소재로서만 활용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민주당의 태도가 뭐 예측도 충분히 됐고 뭐 적절하다고 생각은 않지만은 근데 이게 그 뭐 정치적으로 너무 이게 말하자면 윤석열 당선인이 가까운 사람을 뭐 법무부 장관 임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전국이 혼란 속으로 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예를 들면 중앙지검장이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검찰의 그 현역 가장 이제 힘이 있는 현역으로서 배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주장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 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결국에는 이제 검찰이랑은 한 발 떨어져서 결국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그다음에 당선이 되고 나서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없애겠다,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끊임없이 주장을 했어요. 심지어 예산권, 뭐 인사권까지도 독립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더라도
검찰의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한 한동훈 검사장을 통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거나 검찰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의 독립성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내정자에 대해서 이런 뭐 정치적 공격들이 사실 검찰총장으로서 내정됐으면 뭐 제가 이해가 가겠지만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된 상황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결국 검수완박을 위한 명분 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해석을 해주시긴 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지인들, 측근들을 자리에 요직에 앉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말씀 주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당선인과 굉장히 인연이 오래되어 왔고 같이 뭐 수사를 또 하는 경험들도 많았고 그런 인사였고 그리고 지금 뭐 장관에 앉힌 사람들 뭐 행안부 장관의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충암고 후배라든지 뭐 이런 어떤 학연지원 뭐 이런 게 얽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다라고 해도 의혹의 시선들은 계속 좀 따라다니는 것 같거든요. 가까운 곳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까워서 일을 잘하느냐, 가까운데 일을 못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느 정부나 그 대통령과 지도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내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내지는 비서실로 참여를 하게 되고 당연히 어떤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합을 오랫동안 맞춰왔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예를 들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지는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친하다고만 해가지고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거를 막고자 사실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야당의 존재가 또 거기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수사 능력이라든지 검찰로서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한동훈 그 내정자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그 커리어라든지 어떤 법적인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 당선인과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거는 공격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내각으로 구성하거나 비서실로 참여한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까운 것 자체가 반대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야당이 민주당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의혹이 있다든지 아니면 윤리적인 의혹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지 아직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친하니까 안 된다, 검찰 중심이 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원님 입장 있으시죠? 근데 이게 무슨 다른 부처도 아닌 법무부이잖아요. 아직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남용이 됐을 때 민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그것이 뭐 과거에 오남용이 되었는지는 정책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보완을 해서 검찰이 뭔가 오남용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관 후보자는 검사가 아니라 내각을 이룹니다. 내각은 이 정부를 지지했든 아니든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함께 끌고 가야 되는 국정 통치 한 책임자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이미 진영으로 갈라지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진영 간의 갈등을 계속 촉진시키는 사람이 과연 장관이 되는 것이 맞는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1973년생이더라고요. 사법연수원 기수로 봤을 때는 27기입니다. 현재 김호수 검찰총장 20기, 검찰 사법연수원 20기니까 현재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기수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에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뭐 고검장, 그다음에 감찰부장 다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보다는 같거나 높은 이제 좀 격차가 좀 있어서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법조계 이쪽 이제 검찰 내 어떤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일단 뭐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기수 문화가 상당히 발달돼 있는 그렇죠.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의 조직가 그러니까 재직하고 있는 어떤 검사들보다 기수가 빠른 것이 그다음 관례였는데요. 꼭 그 관례가 반드시 지켜진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박범계 장관과 지금 김호수 총장과도 보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호수 총장은 20기지만 박범계 장관은 23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 3기가 지금 그러니까 낮은 경우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강금실 장관하고 네. 그리고 송광수 검찰총장하고는 약 10기수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 장관이나 강금실 장관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약간 좀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또 그러니까 지금 출범하면 그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뭐 없애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수의 그런 역전 자체가 저는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지금 문제가 될 부분은 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이 지금 검사장이 후보자죠. 그러니까 장관으로 지금 임명이 돼서 네네. 문제는 이제 그때 이후에 행해질 향후 인사가 과연 어떨 것이냐는 이 그러니까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그 향후 인사에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그 검찰 내의 특수수사통들이 사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상당히 요직을 다 장악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만약에 반복된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한 이 지금 검찰 내의 선배들이 아마 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뭐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만약에 지금 이 법무장관이 돼서 검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아예 그러니까 뭐 그 검찰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나중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그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 벌어질 때는 아마 지금 뭐 이 기수와 관계없이 많은 그러니까 이 검찰의 고위직들이 네. 아마 물러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렇네요. 지금 이 그 검찰의 그러니까 고위직들이 그러니까 좀 선배 기수들이 네. 거치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단순히 관습적인 부분으로 볼 만한 사안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이 생각이 예. 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실 검수완박 관련된 이슈가 계속 흘러가면서 또 주목받았던 인물이 김오수 검찰총장입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김오수 총장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국회 찾아간 김오수, 다음은 문 대통령과 면담이라고 저희가 일단 물음표를 좀 달아봤는데 국회를 갔어요, 위원장님. 네. 김오수 총장이 국회를 가서 박광원 국회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자들과 또 이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검사가 이제 수사를 못하고 기소만 할 경우에는 범죄자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국민과 국가는 불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교각사루라는 표현까지도 썼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여론을 움직일 만한 어떤 호소력이 있는 발언이었다 보십니까? 근데 뭐 메시지가 뭐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뭐 김오수 총장의 이야기가 뭐 국민들의 마음을 얼만큼 흔들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그거보다도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니까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제가 여론조사를 확인을 했었었는데 마찬가지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심지어 민변에서조차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참여연대에서조차도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침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신중론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만 지금 사실 거의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수완박은. 이런 의미에서 아마 김오수 총장의 일성 여부보다도 그냥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민주당의 굉장히 독단적인 모습들, 네. 그다음에 비합리적인 모습들 자체가 국민들의 저는 이 마음을 좀 흔들 거라고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검수완박이 됐을 때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됐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국민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찰에서 수사가 잘 안 됐을 때 네네. 검찰로 다시 가가지고 수사를 받을 그러니까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했었었는데 이제는 검찰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막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 이런 점에서도 아마 이번에 우리가 그 검수완박이 그러니까 지난해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 우리가 형사를 만나든 검찰을 만나든 어쨌든 이 사법제도를 한번 거쳤던 국민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얼마나 지금 현장이 답답한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김오수 총장의 말 한마디보다 그냥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일들과 민주당의 행태나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주장들이 국민들께 아마 깊숙이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뭐 지금 의지를 갖고 있고 강행한 의지가 있고 사실 하자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오수 총장이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과연 얼마나 이 상황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는 시선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서 민변하고 참여연대 해주신 내용 제가 전문을 봤는데 검수 완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네네. 형사 체계에 대해서 어쨌든 체계를 바꾸는 거니까 너무 좀 속도를 신중해야 내지 말자. 된다라는 신중해야 입장이죠. 된다는 예.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민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공화국 안 하겠다고라는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식적인 논평을 내서 지명을 철회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왜 근데 검찰만 수사를 잘할 수 있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할까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지금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관기 경찰 공무원 직장협의회 위원장이 쓴 글을 보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실체에 비해 너무 과도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표현이요? 예,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이제 경찰에 대한 모욕하거나 오만한 주장일 수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확한 팩트 체크는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위원장이 주장한 것을 보면 전체 범죄의 99.2% 경찰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0.8% 정도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이 지금 마치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교수님도 말씀해 말씀 주셨듯이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만약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다면 정의당이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봐요. 정의당이 지금 이제 속도 조절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동시에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면 정의당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네. 사실 이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간 게 한 90% 정도는 이미 경찰에 수사를 지금 하고 6대 범죄만 예, 하게 한 돼 있죠. 9대 1 정도로 경찰이. 나눠서 이제 수사가 좀 돼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경찰이 99몇 % 정도의 수사를 전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그럼 1%채 되지 않는 수사들이 검찰이 왜 거기서 수사를 했었느냐 이걸 보면 지난해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 봤던 수사들을 우리가 지켜보면 검찰에서 했던 수사들을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월성 원전 정제성 네. 누적 사건이 있었고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있었고요. 윤미영 의원 그 후원금 횡령 사건이 있었고요.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고요.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 경찰이 수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정치적 외압이 휩쓸리는 그런 아주 예민한 사건들을 검찰이 수사를 해왔었거든요. 이런 정치적 수사들을 왜 검찰이 계속 이렇게 했었느냐라고 하면 검찰이랑 경찰이 가지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력을 저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검찰은 정치적 외압이 있어서 설령 옷을 벗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변호사로서의 그 다음 커리어를 이어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반면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 누락되거나 외압을 통해서 옷을 벗게 되는 경우에는 검찰들보다도 훨씬 더 그 다음 스텝을 밟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 취약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들한테 정치적 수사들을 맡겨놓은 것이고 사실 우리가 뭐 검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부인하지 않는데 작년부터 해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가 공수처도 만들었지만 공수처가 그래서 어떤 기능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실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런 면들에 있어서 검수완박이라는 방향성 자체에는 당연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2019년에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조차도 검사권 수사권을 좀 분리하는 법안을 먼저 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네. 속도나 어떤 방향성의 문제들을 저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참 네. 검수완박 참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빠르게 좀 진행되는 차원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뭐 지금 그 검찰의 그동안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서 어떤 식의 개혁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시기죠. 왜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0년 총선을 통해서 압도적인 지금 가방의석을 가졌을 때 그때 뭔가 조금 이 로드맵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더라면 2년 안에 충분하게 완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그러니까 극복을 하면서 할 수 있었을 그 시기를 그동안 미뤄왔던 것은 왜일까? 그러면서 왜 그럼 굳이 이 지금 정권 교체의 이 지금 이양기에 이렇게 서둘러서 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절차죠. 그렇게 서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국민 생활하고 아주 밀접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과연 지금 이 한 달 사이에 가능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그러면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 그 수사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부분에서 경찰에게 준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네네. 또 뭐 FBI와 같은 한국형 FBI를 하나의 만든다는 또 이야기도 조직을 있고 만들어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수사처럼, 별도의 네. 수사기구를 만든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직 논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그 수사권을 떼어내고, 박탈하고 네. 3개월 동안 지금 그러니까 법안은 시간을, 공포를 네. 하되 시행은 3개월 유예 기간을 미뤄놓겠다. 두고 그 안에 지금 대안을 만들자 네. 이런 식의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지금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출범하고 난 뒤에 검찰의 그 수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아주 그러니까 지금 그 아주 강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방탄용이라는 그 비판이 비판들이 자유로울 있죠. 수가 없는 예.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 장벽들이 많아요. 지금 뭐 대통령의 거부권부터 시작해서 네. 그 이전에는 또 지금 정의당의 반대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이 과연 이걸 그러니까 지금 직권 상정을 통해서 할 것이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이야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검찰의 그러니까 지금 수사와 직접 수사와 수사 지휘권 거기다가 기소 독점까지 갖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어떤 식으로의 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상당한 기간을 갖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국회를 거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국무회의를 또 논의를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김호수 총장이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을 해놨고 지금 이제 어떻게 언제쯤 만날 것인가가 좀 관심 포인트인데 평론 보시면 어떠세요? 만나는 게 가능할지 또 이른 시일 내에 지금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 시간 내에 좀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면담을 요청한 것 자체가 굉장한 무리수라고 봐요. 요청 자체가요? 예, 왜냐하면 이 사안은 국회에서 지금 앞으로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인데 그 사안을 갖고 대통령을 면담해서 공무원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의아한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잘못하면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또 비판을 받을 요인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회에 도전하는 것이냐? 검찰총장도 국회에 도전하려고 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대놓고 입법을 저지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도대체 국회는 왜 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김호수 총장이 계속 이런 행보를 한다면 검찰개혁 해야 한다는 오히려 역풍이 더 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이루어질 거라 보십니까? 저는 그 면담이나 만남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좀 행사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의석수로만 따지게 되면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죠. 예, 네, 그냥 구조적으로. 밀어붙이면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물론 뭐 의석수가 한두 석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좀 있지만은 뭐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모든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뭐 기관, 단체, 시민, 뭐 야당, 여당 뭐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뭔가 제지를 해야 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지는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은 좀 협상을 좀 충분히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완급 조절을 해놓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이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에,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때는 이 검수완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중수청을 만든다는 건지 어떤 수사의 공백들을 권한은 메꿀 어디로 수가 갈 없는, 것인지. 예, 그런 네. 거에 대한 전혀 청사진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검수완박이라고 밀어붙이는 상황 속에서 저는 여기서 대통령의 역할이 분명히 현직 필요하다. 현직 대통령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거부권이 아니어도 예. 적어도 민주당에게 자제를 요청한다든지 정치적으로 좀 이 침착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정무적인 역할들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가 될 것이고 아마 김호수 총장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전현 평론가님 의견하고는 좀 다른 결이 좀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모든 사안을 그렇게 처리한다면 원내대표 협상을 왜 있고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국민의힘에서 그런 의석수 때문에 느끼는 절박함을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여당의 원내대표와 만나서 다시 한번 협상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아 이게 옳건 아니건 국회에서 이런 협상 과정을 통해서 법안이 만들어지든 추진이 안 되든 이런 제도가 안착되는 것이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린 못할 거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단이 보여준 모습은 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생각입니다.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 자체가 일종의 그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재명 뭐런 보호 뭐 이런 이야기 프레임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될 경우는 법의 시혜자인 것처럼 비치는 이런 정치적 프레임 속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침묵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은 지난해 초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 검수완박의 움직임이 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어요. 그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근거는 뭐냐면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돼서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그 6대 범죄로 한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안착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했을 경우에는 중대범죄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상당히 침해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피해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사실은 이런 사안뿐만 아니고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사안 중에 지난해 뜨거운 쟁점이 됐던 언론중재법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때 당시 이 지금 시민사회나 또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살펴봐달라. 그래서 민주당의 제동이 걸렸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권 이양기에 이렇게 진영간에 이렇게 강대강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나는 이제 물러날 사람이기 때문에 내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강 건너 불경으로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논의는 지켜보겠죠. 논의는 지켜보는데 저는 빠르면 아마 벌써 또 입장을 표명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보도에 의하면 어제하고 오늘 지금 이 JTBC 손석희 전 사장하고 대통령이 지금 아마 지금 그 인터뷰를 이틀에 걸쳐서 한다고 하고 그 방송이 24, 25일쯤에 아마 방송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손석희 사장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중요한 사안에 대통령 입장을 물어봤겠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 저는 아마 지난해의 여러 가지 하니까 지금 그 대통령의 은행을 보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아마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뭐 발언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입장은 표명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또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윤한 전격 만찬 회동 인선 갈등 풀렸을까라고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글쎄요, 인수위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지금 일단 내각 구성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나오고 완료가 됐는데 안철수계 인사들이 뭐 배제된다. 그리고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모른다 이러면서 좀 갈등이 되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 안철수 위원장이 일정도 다 빼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거 뭐지 마찰인가 갈등인가 이렇게 봤는데 일단은 회동을 했고 만찬을 저녁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뭐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봉합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실제로 갈등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내에서 이태규 의원이죠. 이제 안철수 대표의 굉장히 가까운 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이태규 의원이 특히 이제 단일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이태규 의원인데 이태규 의원이 그냥 기자들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인수위를 사퇴했었거든요. 당시에도 확실히 좀 긴장감이 좀 있다, 갈등 국면이 좀 있다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안철수 위원장의 메시지도 미묘하게 그런 것들을 시사했었거든요. 보면 나는 추천을 했다. 근데 뭐 결국에는 당선인이 몫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좀 긴장감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긴장감이 어제 뭐 폭발을 한 거고 실제로 이제 갈등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국민들께서도 알게 되신 건데 다행히 이제 봉합은 됐습니다. 봉합은 됐고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하나 볼 것이 인수위 내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 간의 갈등도 있었겠지만은 사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합당 절차들도 지금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이상 신호 없이 꾸준하게 잘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당에 이제 여러 차례 이제 확인을 좀 해봤는데 예. 사실 실무적인 작업도 굉장히 많이 진척이 돼 있고 사실 합당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공천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번에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예. 국민의당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상 그럼 합당을 전제했다, 합당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이미. 그래서 인수위 내에 실제로 이런 갈등들이 좀 있었지만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는 빨간 신호등 켜지지 않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당선인의 갈등도 어제 좀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갈등들이 계속 좀 비춰지는 것 자체가 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왜 우리가 상처가 나면 꿰매잖아요. 꿰매면 일단 겉은 좀 나아도 속은 아직 낫지가 않다 보니 속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화학적 결합 아니면 상처 회복의 시간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요. 이게 하다못해 지금은 합당을 하고 원래 다른 정당에서 그다음에 경쟁 후보로서 경쟁을 했던 두 그렇죠.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갈등이 늘 있습니다. 공천의 방향, 뭐 당의 정당 정강 정책에 대한 방향, 그 갈등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을 얼마큼 잘 조율하느냐의 이제 문제인 것이고 그 갈등들을 어떻게 봉합해 가느냐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처음 같이 정치를 해나가는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합당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마찰음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제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잘 봉합을 하고 어저께 또 잘 봉합이 됐는데 길게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안철수계다 아니다 이런 거를 국민들이 유심히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약속을 보여주는 리더십, 태도,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 세력에 공을 들였죠. 하나는 안철수 당시 후보였었고요. 이른바 중도층으로 확장해서 두 번째는 보수층의 취약층에다가 다시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청년층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인수위나 장관 후보자 나온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30대 장관은 없고 안철수계는 0명이에요. 그래서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약속했던 약속이 지금부터 안 지켜지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왜 이런 갈등이 언론에선 이미 공동정부 구성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거 기사가 이런 예,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하더라고요. 당선인한테 질문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네, 식으로 네. 얘기하고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라고 물으니까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 보면서 저는 과연 당선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론의 동향과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을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가라는 좀 의문점이 들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뭐 지방선거 안 나갈 거고 총리도 이미 거부를 해서 총리는 이제 한덕수 후보자가 이제 지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합당이나 공동정부의 어떤 로드맵 자체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 어린 시각들이 있거든요. 일단 뭐 어제 밤에 윤석열 당선인하고 안철수 위원장하고 일단 만나서 일단 봉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외형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합당의 절차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 이번에 지금 두 사람 간에 지금 생겼던 그러니까 불신의 상체기는 꽤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그러니까 비온 뒤에 땅이 굽는다는 식의 전화위복의 그 계기보다는 일종의 일단은 미봉은 했는데 이 미봉이 완전한 봉합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렇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아마 안철수 위원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사실 윤석열 당시 후보의 손을 잡으면서 이 여러 가지 표방했던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 명문 자체가 지금 이좀 뭐랄까 좀 배반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이 통합과 협치라는 부분의 대목을 본다고 한다면 네. 이번에 지금 인선된 1차, 2차 지금 내각 인선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비판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남성 평양 그리고 또 특정 지역 평양 그리고 특정 대학 평양 특히 또 뭐 지금 윤석열 당선인하고 같은 대학에 같은 과 출신만 지금 지금 국무위원회 5명이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 통합과 협치를 바라는 이런 그러니까 국민 민심의 자신은 그러니까 업어가지고
당시 단일화를 했다는 그러한 명분 자체가 지금 많이 지금 훼손될 버린 네.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 지금 그 불신의 생채기가 치유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의 앞으로의 좀 뭐 발언, 행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슈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지기 정호영 할수록 조국 당을 닮은 꼴이라고 저희도 이번에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 정호영이라는 인물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 자녀 의대 편입 특혜 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앞서 뭐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자녀의 어떤 앞으로의 그 특혜 부분에 논란이 됐고 이 부분이 또 뭐 법적 문제까지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고 뭐 시즌 2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예, 그러니까 병원 부원장 원장일 때 이제 딸 아들이 이제 의대로 편입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예, 물론 뭐 실질적인 부분은 앞으로 해명 과정이나 청문회를 더 봐야겠습니다만 예. 요즘 언론에서 아빠 찬스라는 말 딱 다시 나옵니다. 아빠 찬스. 기시감이 딱 드시죠. 그런 부분 굉장히 여론을 좀 향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편입 특별 전형이 그 아들이 입학한 이후에 뭐 4년 뒤에 또 없어졌다. 이런 논란을 보면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였는가라는 의문점이 좀 들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전 여기에 더해서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과연 보건복지부 분야에서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3m 청진기 관련한 글 있잖아요. 이거 다른 것도 아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관련법 개정이 됐을 때 의료계 일각에서 비아냥거리는 내용을 그대로 칼럼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 분야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관련 업무를 상당 부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정확한 철학과 자질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청문회에서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신데 위원장님 어떠세요? 사실 이런 사안이 워낙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피로감이 있고 굉장히 좀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는 논란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예. 뭐 그 두 자녀들이 뭐 성적이 굉장히 좋고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이 그다음에 그 전신 저희 정당들이 조국 전 장관을 정말 맹렬히 비판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납득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예. 그 아버지가 가지는 정치적 위상, 사회적 위상을 활용한 그 자녀들의 특혜 입학 이제 이 논란이거든요. 근데 특혜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특혜이고 어떻게 보면 특혜가 아닐 수가 있겠지만 예. 지금 정호영 저 후보자의 경우에 저것을 특혜라고 보지 않는 것이 더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아직까지는 이제 실체 관계가 조금 더 파악이 돼야 되겠지만 예. 만약에 이제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특혜를 받았다 내지는 입학 전형상에서도 뭔가 좀 불합리한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불합리한 좀 불합리하게 이득을 받았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예. 그 저희가 공정과 상식을 다 바로 세운다라는 슬로건으로 당선이 됐고 국민의힘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가 규명이 되면 네. 아주 단호하게 저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정호영 후보자는 특혜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 예. 그다음에 사퇴 의사도 없다라고 입장을 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아니다라고 비춰질 수 있지만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호영 그 후보자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얼마만큼 검증을 철저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그러니까 두 자녀가 아버지가 병원에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요직을 맡고 있고 또 두 번째 아들의 경우에는 원장을 맡고 있을 때 지금 그러니까 이 편입학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제가 만약에 검증을 하는 사람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후보자에서 아예 배제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그러니까 뭐 정당성이 있다고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논란을 갖고 있는 분이 국무위원이 됐을 때 또 다른 이해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럼 똑같은 전체를 밟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인수위 측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 그렇다는 거예요. 후보자 입장은 매우 떳떳하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국 사태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 과정 이전에 기자들과의 간담회 이런 거 하면서 아니 하등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네, 도덕적으로는 조금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까 지금 우리 김재수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윤 당선인이 좀 더 엄격하게 또 좀 더 선제적으로 저는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도 촛불의 힘으로 이제 정권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있는 상태에서 초반에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굉장히 거기서 꺾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봤다면 이런 행동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법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직이라는 말이 지금은 오히려 후보자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너무 인연이 깊다 보니까 공적으로 깐깐하게 검증의 잣대를 혹시 들이대지 못한 거 아니야? 당선인의 뜻이 너무 강하다 보니 주변에서 알고도 보고를 못한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측근에 대해서 자꾸 경고성 발언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물론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당선인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 때문에 인사검증이 허술해질 수가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검증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지 네. 못할 위험성을 계속 지적하는 것이고요. 네.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예. 저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는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지 예산과 국방부 예산도 구분을 못하는 가짜 뉴스를 그대로 인용해서 칼럼을 발표할 정도의 후보자가 어떻게 지금 가장 첨예한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는 여가부 장관을 하겠다는 것일지 좀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 일단 내각 인사는 완료가 됐는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능력에 덤대한 검증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 도덕성에 대한 검증까지도 같이 좀 병행이 되는 그런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소식 들어오는 것들 보고 또다시 토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따라잡기 차재관 교수, 정혜연 평론가, 그리고 김재섭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